네, 반갑습니다. 제가 동해안 투어 이어서 경주를 집에서 1시간 거리거든요, 경주가. 그래서 당일치기로 경주 동해안 투어 할 때도 가긴 갔었는데, 경주에서 흔히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답사를 한번 가볼까 해요. 흔히 많이 가는 곳들인데, 제가 원래 계획했던 거는 좀 평일 낮에 좀 빨리 가가지고 사람 없을 때 그냥 편하게 보고 오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여유롭게 원래 일정을 짜뒀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천마총, 그 다음에 황남대총 좀 보고 나서 경주박물관, 국중박이 요즘 난리인데 국경박도 있거든요. 국립경주박물관. 우리 신라 하면 그 수도였던 경주가 워낙에 지방에 있는 국립박물관 중에서는 엄청 유물도 많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보러 가려고 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분황사에서 가서 분황사에 있는 터도 좀 보고, 그리고 모전석탑, 제가 좀 좋아하는 석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보고, 그렇게 이제 일정을 만들어 뒀는데,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게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1시쯤에 갑자기 원래 평일에 가려고 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대로 집에 있기엔 너무하다. 경주에 가면 가는 길에 막힐 거고 가서 사람 많을 거고 이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눈에 훤하게 보이는데 그래도 그냥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싶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1시간 정도 걸리니까 박물관에서 볼 것들이 워낙 많긴 한데 그 중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일단 보려고 하는 건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수업할 때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유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절에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이 종의 이름 다 모르잖아요. 저도 사실 다 모르는데,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게 상원사 동종, 그게 가장 오래된 종이고,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해서 에밀레종이라고 하죠, 흔히. 그게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성덕왕이라고 하는 사람, 통일 이후에 전제왕권 확립식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왕 때 엄청나게 전제왕권이 절정기였고, 그 다음 성덕왕 때도 이제 확립이 된 시기라고 보면 되는데, 요때는 정전을 백성에게 지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인 통일신라의 이 왕들의 토지에 대한 사상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왕토사상이라고 해요. 신라 안에 있는 모든 땅들은 사실 왕의 땅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왕이 백성들에게 토지를 지급해줬다, 먹고 살기 위한 땅을 내가 백성들에게 좀 나눠줬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대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이제 농사를 지어왔을 겁니다. 근데 그 백성들에게 기존에 지어왔던 이 땅들을 원래는 왕토 사상에 따라 내 땅인데 너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너희 땅으로 인정을 해줄게 라는 그런 형식이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을 백성들에게 지급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그 말 그대로 볼 게 아니라 실제로는 백성들의 땅인데 땅으로 이미 농사짓고 살고 있었는데, 왕토 사상에 따라 원래는 왕의 모든 영토는 다 왕의 땅이지만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는 걸 내가 허용해 주겠다, 너희의 땅으로 내가 인정을 해 줄게 하고,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왕권이 그만큼 강력해졌다는 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이나 상원사 동종 이런 것들이 엄청 큰 종이죠. 이런 걸 이제 범종이라고 하거든요. 범종의 이 크기, 그리고 무게도 사실 성덕대왕 신종이 어마어마하죠. 무게가 한 18.9톤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범종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종 자체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근데 종을 지탱하고 있는 건 그 무게를 버티는 고리잖아요. 고리. 그 셀 고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전 더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 이제 고리를 용류라고 하거든요. 용류라고 하는데, 그 만드는 기술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 전 일단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무게를 버텨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고리 옆에는 음통 구조라는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을 치면 땡 하는데 아주 땡이 아니라 훨씬 맑은 소리가 나죠. 그 소리가 이렇게 퍼지게 이제 해주는 음통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좀 우리나라 종의 아주 특이한 구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덕대왕 신종은 워낙 에밀레종이라고 불리는 일화가 워낙 유명하죠. 설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 종이 큰 종을 만드는 게 왜 어렵냐면, 아무래도 이게 되게 커지면 쳤을 때 잘 깨진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런데 종이 깨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되게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지나가던 스님이 갓난아기를 삶아서 넣으면 깨지지 않는다 이런 이제 말을 했다고 하죠. 일종의 뭐 인신공양 같은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런 공양을 해서 종을 만드니까 실제로 종이 깨지지 않았다고 하고, 근데 종을 칠 때마다 이제 뭐 에미 때문에 이게 에밀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네, 믿지 못할 썰이고요. 실제로 뭐 그런 인신공양을 하는 그런 샤머니즘적 요소가 옛날에 고대사에 많이 했지만 요 성덕대왕신종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건 또 신라 경독 왕이 이제 아버지인 성덕왕의 이제 공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종을 만들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 뒤를 이어서 해공왕이 771년에 완성한 것이 이 성덕대왕 신종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를 이어서 이제 만들어진 아주 귀중한 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해공왕이라는 사람이 또 신라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업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전환기로서 되게 중요한 인물, 기점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해공왕은 이제 경덕왕의 아들이겠죠? 아들인데 경덕왕은 이제 아들이 없어서 되게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다 공주님만 있었어요. 딸만 있어서 되게 걱정이었는데, 근데 당시 이제 고승, 아주 높은 스님 중에 한 분이 표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표훈이라는 사람이 하느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답니다. 뭐 하늘로 휙 날아가지고 하느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다는 그런 엄청난 신기를 가진 분이셨는데, 자, 이게 이제 경덕왕이 표훈 스님한테 하느님께 제발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이제 표훈이 하느님께 그래서 막 올라와서 물어보니 아들을 낳으면 나라를 망하게 할 텐데 그래도 괜찮냐, 차라리 그냥 딸을 낳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근데 이를 듣고 이제 표현이 이제 경덕왕한테 전한 거죠. 아들 낳으면 나라 망한대요. 그냥 딸 낳으려고 합니다. 딸 낳는 게 훨씬 낫다고 합니다. 시대를 앞서간 거죠. 요즘 딸이 대세인데. 어쨌든 그래서 경덕왕은 어쨌든 자신의 대를 이어야겠다라는 걸 생각을 했고, 아들을 괜찮으니까 제발 아들만 낳게 해달라고 다시 하느님께 가서 부탁해달라고 표현 스님을 쪼른 거죠. 그래서 결국 다시 올라가서 부탁을 했고 결국 아들을 낳았는데 그 놈이 바로 해공왕입니다. 그 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분이 이제 해공왕인데 그래서 워낙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낳았기 때문에 이미 뭐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 너무 어리니까 이제 엄마의 섭정을 거친 거죠. 엄마의 섭정을 거쳐서 이후 이제 좀 성장한 다음에 친히 정치를 하게 돼요. 그걸 이제 친정이라고 하는데, 친정을 하게 됐으나 당시 이제 워낙 좀 혼란기였어요. 이때가 왕위 계승 분쟁 이런 것도 워낙 심각한 때고 그런 게 좀 점점점 나타나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결국은 왕족이었던 김지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난을 일으켜서 이때 이제 살해되었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신라 하대 왕족들의 왕위 계승 다툼의 혼란기가 이제 스타트를 끄는 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 하대는 해공왕 피살 이후 150여 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혼란의 시기였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어서 볼 거는 분황사 모정석탑을 갈 거거든요. 634년에 선덕여왕 때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여왕님이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의 이제 여왕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여왕님은 딱 세 분 계셨습니다. 선덕, 진덕, 그리고 진성,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선덕여왕 때 어쨌든 634년에 분황사라고 하는 절을 창건했고, 그다음에 이 모전석탑이라는 걸 건립을 하거든요. 근데 신라의 가장 오래된 석탑이기도 하고요. 원래는 한 7층에서 9층이었을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임진왜란 때 한 반쯤 무너졌었고, 1915년에 일제가 해체 수리해서 이제 계속 보수를 거쳐가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일단 분황사라고 하는 이 절 자체가 굉장히 큰 절이었다고 하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단간지주라고 하는 겁니다. 단간지주 제가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 건데, 임진왜란 때는 아니죠. 다시 이어서 가면 입구에 이제 깃발을 달아두는 단간이란 게 있어요. 절 입구에 그 단간을 받치는 돌 기둥이 되는 게 단간지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단간지주가 있는 자리는 입구를 뜻한다고 볼
볼 수 있는 거죠. 그 앞에서 이제 절을 바라보면 분황사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절이 갖추고 있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 구조의 형태를 하면 충분히 규모를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분황사는 황룡사, 지금 황룡사도 마찬가지로 터만 남아있는데 황룡사랑 함께 동방에서,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 엄청나게 큰 절의 쌍두마차 유명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단순히 이제 신라를 넘어서 동양 전체에서도 굉장히 큰 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안에서는 황룡사랑 이 분황사가 이제 쌍두마차고, 백제에서는 미륵사지, 지금 미륵사도 터만 남아있는데 미륵사도 정말 최대 규모였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곳인데, 그럼 이 분황사를 왜 만들었냐, 요것도 이제 썰이 있습니다. 분황사라고 하는 명칭 자체를 보면 향기 나는 황제의 사찰이란 뜻이거든요. 분황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즉 선덕여왕의 사찰이다 라고 하는 건데, 향기 나는 황제 선덕여왕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요걸 왜 만들었냐, 당시 이제 중국은 당나라였고 당태종 시절이었는데, 이 당태종이란 놈이 선덕여왕에게 그림을 하나 보냈어요. 근데 아주 불순한 의도였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모란꽃이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모란꽃에는, 내비 참 시끄럽네요. 자, 모란꽃의 그림에 나비가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선덕여왕이 이 꽃에는 향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조롱했구나 라는 걸 간파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절을 지었다는 그런 이제 썰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계속 무슨 마인드맵처럼 계속 연결해서 이어가는데,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사람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인 당의 창건자 고조 이연 그리고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된 인물입니다. 패륜 중에 아주 상패륜아라고 볼 수 있는데, 왕이 된 패를 보면 조선의 태종 이방원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마침 둘 다 태종이죠. 굉장히 유사한데, 실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조선의 세종 대왕과 비슷한 위치라고 보면 돼요.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님과. 그래서 아주 존경할 인물로 승상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당태종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연호, 황제가 자신의 치세를 이제 만들 때 그 연도에 붙인 호칭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연호라고 하는데, 이걸 황제만 써요. 어쨌든 이 당태종이 썼던 연호는 정관이라고 하거든요. 정관. 네, 이 연호, 그리고 태종이 이제 정치에 관한 책으로 정관종료라고 하는 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름을 따가지고 태종의 정치를 정관지치, 그러니까 정관의 치세라고 이렇게 평가하는데, 아주 태평성대를 뜻하는 말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정치는 굉장히 잘했던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패륜하지만. 또한 이제 당태종은 동돌권, 지금의 튀르키예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나중에 제가 민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이 돌궐이라고 하는 애들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어쨌든 동돌궐을 이제 정복을 해서 북방의 유목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 정복을 해서 탱그리는 이제 중앙아시아 여러 유목민족들이 모시는 하늘의 신이란 뜻이거든요. 탱그리를 숭배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탱그리 카간이라고, 칸 중에 칸이다 이런 이제 호칭을 받았던, 위대한 칸이다 이런 호칭을 받아서 이제 유목민족까지, 북방 유목민족을 다 정복을 하고 엄청나게 강력했던 당나라를 이끈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까지 다 정복을 했으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구려 원정은 실패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시성 전투, 거기서 이제 막혀서 고구려를 침공을 실패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한편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또 당과 요 당시 이제 인물들이 좀 독특을 해요. 독특하거든요. 이제 당고조 이연이라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당 이전에 수나라가 있었는데 수나라를 멸망하게 만들 수양제라고 하는 폭군이 있습니다. 자, 요 사람은 이종 사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매이서 요런 관계인데, 자, 이런 놈들을 관롱 집단이라고 하거든요. 관롱 집단이라고 하는 건 중국의 지명이에요. 관중, 지금의 이제 산시성, 그리고 롱서라고 하는데, 농서, 지금의 간수성입니다. 요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 지역에서 나타난 남북조 시대, 미진 남북조 시대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이게 진나라 처음 최초 통일한 다음에 그 다음 한 거쳐서 한이 이제 전한 후한 난이고, 이 후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국지 시대가 나타나거든요. 유비, 조조, 송건 이렇게 나타나는 그 시대, 삼국지 시대에 거치고 나서 통일한 게 위입니다.
위가 거의 통일할 듯 했는데 결국 막타서서 통일한 건 또 다른 이름이 또 진이거든요. 그 진이 또 막 분열되고 하면서 북지방에는 오랑캐들 5호라고 하는 5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북조를 만들고, 다음 이제 남쪽은 이제 쫓겨난 한족들이 내려와서 자신들의 또 왕조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를 남북조 시기라고 하는데, 요 남북조 시대의 북쪽에 해당한 여러 나라 중에 서비, 북주 이렇게 여러 오랑캐들이 만든 나라들, 그러니까 요 지역에 기존의 이제 침입해왔던 오랑캐들하고 중국의 한족들이 이제 혼혈 집단이 생겨나요. 그 혼혈로 나타난 집단을 관롱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단, 그래서 기존의 요 수나라랑 당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단일한 한족의 문화라기보다는 이 혼혈 집단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라서 기존의 한족의 전통하고 한족의 문화, 그리고 이민족들의 이 집단의 문화가 같이 껴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요 중에서 제가 또 이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5호라고 하는 건데, 5호 5 오랑캐라는 뜻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흉노, 그리고 갈족, 선비, 강족, 저족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서 흉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 게르만족의 대이동, 서양에서 나오는, 유럽에서 게르만족의 대이동 나타나면서 막 중세 유럽이 구조가 막 갖춰지고 하거든요. 그걸 이동의 원인이 되는 게 훈족의 이동이거든요. 그 훈족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이 흉노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흉노는 사실 다민족 연맹체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한 민족이 아닌. 그리고 뭐 선비족 같은 경우는 티르크족에 해당이 되고, 돌궐. 그리고 강족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선 지금도 창족이라고 부르는데 티벳 계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저족이라고, 이것도 이제 티벳 계열이라고 보면 되고 칭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역사 용어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자체로 역사성과 시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 그 의미는 아주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중국의 화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화이 사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중화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기본이 되는 게 요때 화라고 하는 건 화족이라고 해서, 화는 문화할 때 그 화고요. 다음에 요때 한은 강하자인데 황하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중국 한족, 보통 얘기할 때 중원의 요 중국 한족을 얘기할 때 화, 그리고 이라고 하는 건 오랑캐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이 화이간에 따라서 세계의 중심은 화화족으로 아주 우월한 민족이고, 그 주변부에는 미개한 이 오랑캐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요 개념을 사방,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관념에 따라 이제 동이, 그리고 서융, 그리고 남만, 그리고 북적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동이부터 먼저 살펴보면, 자, 동이라고 하는 건 동쪽에 활 잘 쏘는 민족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동이, 서융, 남만, 북적 이렇게 말 쓰는 게, 이건 민족 명칭이 아니라 사실은 방위 개념에 따라 고정되어서 그 방위에 살았던, 그쪽 지역에 살았던 여러 민족을 통칭한 거라서, 동이족이라고 해서 저 우리 옛날 고대 한민족이네 이렇게 볼 수 없는 겁니다. 포함될 수는 있는 거지만 동이라고 하는 건 훨씬 큰 개념, 역사적으로 그걸 부르는 범위나 민족에 해당되는 것도 달라졌던 거예요. 근데 일부러 뜻이 굉장히 나쁘고 낮잡아서 이제 불렀던 멸칭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자신들의 우월한 민족, 자신들은 우월한 민족이고 나머지는 미개한 오랑캐 이렇게 보기 위해서 부른 명칭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 중에서 동이라고 하는 요 동서남북은 우리가 방위 개념인 걸 아니까 이자를 한번 볼게요. 한자, 이 오랑캐 이자라고 하는 건 사실 평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쪽의 평원지대를 뜻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통 좀 어떻게 좋게 해석을 하냐면, 요 이자 모양이 뭔가 사람이 엄청 큰 활을 가지고 활 쏘는 것 같은. 와, 안전 문자 와서 영상이 끊겼습니다. 다시 이어서 보면 이 이자가 엄청 큰 활 가지고 활 쏘는 사람의 모양, 이런 이제 뜻으로 생각을 해서 활을 잘 쏘는 민족이다, 그래서 우린 양궁을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좋게 막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이제 각골문 해석을 해보니까 각골문 해석 결과로는 활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쪽에 좀 미개한 사람이란 시 더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이 우리를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편
되게 아이러니한 점은 뭐냐면 이 실제 발굴해본 결과가 중국 학계랑 그리고 여러 나라 이제 학계를 되게 엄청 놀라게 한 결과가 있었는데, 은허라고 중국의 고대 왕조를 쭉 보면 상 다음에 주 이렇게 이어지고 할 때 그 상나라 엄청 이제 고대사에 나타난 이 역사였는데, 기록에만 있다가 나중에 이제 거의 현대에 와서 이제 발굴이 되거든요. 근데 그 상나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던 지역이 이제 은허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상나라의 수도인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은나라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은의 수도 유적, 은허, 터다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 여기에서 나타난 유물을 분석을 해보니까 동이족의 역사임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 이걸 부정할 수 없어서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동이족의 역사도 자신들의 역사로 만들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동북공정을 아주 치열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때 뭐 한 10여 년, 20여 년 전 해도 동북공정으로 엄청 떠들썩했죠. 난리였는데, 지금은 막 엄청 티내서 동북공정을 하진 않지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미 고대 중국인들은 동이족의 역사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상나라를 무너뜨린, 그러니까 상나라를 세운, 문명을 세운 사람들이 동이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얘들을 무너뜨린 주는 한족이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족의 나라를 되게 칭송하고, 실제 화의로는 주나라 이후에 생겨난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봉건제에 포함되지 않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복속할 수 없었거나 복속을 거부했거나 다 포함해서 어쨌든 주변부의 이민족들을 방위 개념에 따라 나눈 것이 원래는 요 화이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멸칭의 의미가 아니었으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제 멸칭의 뜻으로 한자를 좀 고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멸칭의 의미로 한자를 고치는 신뢰, 그러니까 실제 사례를 볼 수 있는 게 고구려의 오부명칭, 오부라고 한 건 다섯 부족 뜻합니다. 고구려에 이제 이루는 다섯 부족이 있었는데, 다섯 부족의 명칭은 원래 계루부, 비류나부, 그리고 연나부, 환나부, 관나부, 이렇게 나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 우린 전통적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강가나 뭐 상간, 뭐 계곡의 땅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강이나 뭐 산이나 이런 걸 경계로 해서 부족이 옛날에 많이 나눠졌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고대사회는 그런 식으로 부족 간의 경계가 많이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강이나 뭐 산이라고 하는 건, 강은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는데 뭔가 이제 영역 간의 경계를 뜻하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요런 것인데, 중국 문헌에는 일부러 노비노자를 써서 이 오부족의 명칭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나와 뭐 발음이 같다, 비슷한 걸 찾아서 다른 한자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뭐 계루부는 뭐 그대로인데, 비루나부를 소노부, 그다음 연나부를 뭐 절노부, 그다음에 환나부를 순노부, 관나부를 관노부, 이런 식으로 나자를 의도적으로 노비노자를 써서 바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대해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비하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많이 나타난 걸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고구려가 중국 애들에겐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음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옛날에 뭐 연극이나 이런 걸 보면 연개소문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정말 무서운 존재로 그려놨거든요. 그만큼 실제로 이 고구려나 이 고구려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적대적이고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두려운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강력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이때 융이라고 하는 건 도끼란 뜻입니다. 도끼를 든 야만인이다, 이런 뜻이고요. 다음에 남만에서 만자가 모멸할 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멸할 한자에 보면 한자 자체에 벌레 충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레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모멸의 뜻이 있거나, 아니면 남쪽에 좀 미개발 지대였거든요,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에 생각하는 중국의 중심하고 지금의 중국하고는 완전히 영역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황하강이랑 위쪽
지금의 중국 동북 지방, 요 지방에 주로 이제 한족들이 많이 살았고, 그쪽이 이제 중국에서 흔히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중국의 중심의 범위거든요. 네, 거기 아래 지금의 강남, 중국의 강남은 우리네 강남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의 강남은 양쯔강 이남을 뜻하는데, 요 지역은 요 시대 때는 개발이 되지 않았던 지대거든요. 미개발 지대였기 때문에 뭐 뱀이나 뭐 벌레, 뭐 야수, 뭐 짐승 이런 것들이 막 사는 곳에 사는 놈들, 아주 미개한 놈들이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북적 같은 경우는 이 적자가 한자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가. 그래서 뭐 개 같은 놈들 이런 뜻이거나, 아니면 북쪽의 이리, 그러니까 요때 이리라고 하는 건 뭐 늑대를 뜻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늑대나 이런 애들을 몰고 다니면서 사슴을 뭐 사냥하는 미개한 놈들, 이런 유목민족, 이런 이제 명칭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명칭은 지역 시대별로 달라진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서융은 보통 이제 주로 간수나 아니면 산시, 뭐 허베이 일대 화북이거든요. 요 일대의 이민족을 좀 가리켰다고 볼 수 있고요. 시대가 흐르면서 저족이나 뭐 강족, 지금의 티벳 계열로 보면 됩니다. 등으로 확장 좀 변형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북적 같은 경우는 중원 북부의 유목이나 뭐 반유목 이민족을 좀 통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뭐 흉노나 선비, 거란, 몽골 등으로 의미가 좀 넓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제가 여기서 또 이어서 얘기하고 싶은 건 흉노라고 하는 존재인데요. 흉노는 저한테 굉장히 좀 아주 재밌는 매력적인 존재거든요. 제가 그 중앙아시아도 막 다녀오기도 하곤 했는데 뭐 그 전부터 전 유목민족, 이런 유목민족들의 제국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했는데, 이 흉노라고 하는 존재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멸칭입니다. 흉할 흉자에 노비노자를 써요. 근데 이게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아주 흉한 노비 새끼들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중국 측 기록에 따라 그냥 이렇게 이름 붙여진 거고, 이걸 아직도 통용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이 흉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몽고라고 하는 명칭도 중국에서 몽골 애들을 되게 멸칭으로 쓰는 거, 비하는 용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몽골에서 몽고라고 하지 말고 몽골이라고 해달라라고 해서 몽골이라고 하는 명칭을 우리가 다 바꾸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중국식 멸칭이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중국 세력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바로 이 흉노였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만리장성이었고요. 흉노라고 하는 건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단일한 민족이 아니라 다민족 연맹체입니다. 그건 후에 이제 등장하는 몽골도 마찬가지고요. 몽골도 이제 여러 이제 유라시아에 있던 유목민족들의 연맹체였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 흉노도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최초의 대륙 제국을 만든 집단으로 볼 수 있고요. 유라시아에 혼재하던 아주 다민족 제국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중국 여러 왕족, 여러 이제 유목 집단과의 위협 속에서 이제 흉노는 흥망성쇠를 좀 거듭하다가 2세기쯤 이제 중국 측 기록에서 사라지거든요. 근데 흉노가 문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아마 다 사라진 건 아닐 거잖아요. 갑자기 무슨 외계인이 와서 다 멸망시켜버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분명히 존재했을 텐데, 그러다가 4세기에 갑자기 유럽 쪽에 훈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계속 이제 서쪽으로 서진하면서 여러 집단들과 섞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쨌든 이 훈족이 유라시아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기존의 그쪽에 있던 게르만족을 더 서쪽으로 몰아내게 됐고, 결국 게르만족의 이동, 1차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동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어진 마자르족, 뭐 말갈족으로 추정하기도 하나 연관성은 좀 불확실하고요. 어쨌든 우랄 산맥에서 이동한 아시아 계통의 민족으로 보고 있고, 이 마자르족이 현재 헝가리를 이룬 민족이기에 헝가리는 자신들의 뿌리를 아시아에서 찾는 아주 특이한 유럽 애들이기도 합니다. 신기하게도 실제 유럽에서 유일하게 우랄 어족에 속하는 게 바로 이 헝가리 애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우랄 어족은 중앙아시아에서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시아 계통이 넘어간 건 맞습니다.
그리고 마자르족 포함해서 노르만족, 쉽게 말해 바이킹족이거든요. 그 등의 이제 2차 대민족 등을 통해서 소로마가 결국 멸망을 하게 되죠. 게르만 용병들을 굉장히 많이 들이는데 로마가 당시 동서로마가 이제 분열되어 있는 때였고 이 서로마가 멸망을 한 거고 나중에 동로마는 계속 비잔틴으로 1500년대까지 계속 이제 이어져 갑니다. 어쨌든 이 서로마가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아 케르라고 한 사람한테 멸망을 당하면서 결국은 요 기존의 로마가 남아있던 이 지역에 게르만족의 여러 부족들이 막 나라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프랑크족이고 그 프랑크가 동중서 이렇게 나눠지면서 지금의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이렇게 막 구성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이제 이 중세를 여는 시기가 이점이 되는 게 이 게르만족의 이동이란 말이죠. 그걸 만들어냈던 게 훈족의 이동이다. 그만큼 훈족이 엄청나게 강력했다 보면 되고요. 예전에는 흉노랑 이 훈족의 연관성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있긴 한데요. 단순히 흉노를 푼스 영어로 훈스라고 하거든요. 훈족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니까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민족은 아니다 이런 이제 반론도 있었고 특히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는 HUN 다음에 가리에서 GARY 이렇게 헝가리가 돼 있으니까 자기들 나라 명칭에 훈을 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흉노랑 이 훈족의 연관성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활발하게 하였고 그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 게 실제 흉노랑 이제 훈의 이동 경로에 있던 여러 사람들의 DNA 분석을 해보니까 연관성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흉노와 훈이 민족이 같다는 말은 전제부터가 사실은 틀렸거든요. 둘 다 이제 단일한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다민족 연합체이기 때문에 둘 다가 같은 민족이냐라고 하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이렇게 사실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시아에서 넘어온 이들 계통이 동유럽에 거주하던 원주민들과 만나서 혼혈족들이 탄생을 했고 그들의 후손에 의해서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세워진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실 끝없으니까 민족에 관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이어서 하고 싶은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그 중에 이제 돌궐족 같은 경우는 트르키예죠. 그래서 흉노와 훈족을 이루던 여러 민족 중 후예로 볼 수 있고요. 나중에 돌궐 제국 그리고 트르키예 지금에 이어지는 것까지 해서 이 트르키예만 사실 돌궐만 다뤄도 얘기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한번 해볼 거고요. 다음에 아바르족, 불가르족, 지금의 불가리아, 다음 슬라브족, 현재 동유럽을 이루는 대부분의 민족 계통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러시아, 러시아는 루스시아 이렇게 러시아인데 다음 우크라이나, 다음 벨라루스도 루스 있죠. 이런 애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원래는 몽골에게 400여 년간 지배를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독립한 키예프, 우크라이나에선 키우라고 하죠. 네. 요 키예프 공국이랑 그리고 모스크바 공국이 있었어요. 이 연합체가 있었는데 그 연합체를 키예프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키예프 루스에서 지금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애들이 결국은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쩌면 원래 뿌리인 나라를 러시아가 공격하는 것으로 조상을 때리는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요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민족의 기원이란 아이템으로 다시 제대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민족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네,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하자면 말이 계속 길어지는데 남슬라브 민족 같은 경우가 있는데 남슬라브 민족이 세운 나라는 발칸반도의 크로아티아 그리고 세르비아, 다음 보스니아, 다음 몬테네그로, 다음 알바니아 이런 애들이 있는데 종교가 다 달라요. 크로아티아는 카톨릭, 세르비아는 그리스 종교에서 좀 분리된 세르비아 종교가 있고 다음에 보스니아는 여러가 있지만 이슬람이 좀 다수인 나라고 다음 몬테네그로는 역시나 또 그리스 종교 알바니아는 이슬람 이렇게 이제 조금 종교가 다 다른데 이게 사실은 뿌리는 다 같은데 종교적인 이유를 포함해서 복잡한 이유로 민족주의가 좀 강화되던 그 19세기 요 시절에 각각의 크로아티아인, 세르비아인, 보스니아인 등으로 이제 분열을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 외에도 이제 발칸반도,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죠. 발칸반도에는 슬로베니아,
다음 코소보, 뭐 내전도 있었죠. 다음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티르키예 등의 이제 나라도 포함되는 게 요 발칸반도인데, 유럽의 화약고로 불렸던 이 발칸반도에서 1차 세계대전이 결국 비롯되게 되잖아요. 당시 이제 세르비아 민족주의자 청년 가브릴로에게 오스트리아 헝가리 항태자가 이제 암살당하면서 총살당하면서 그 때문에 이제 오스트리아가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세계대전이 비롯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민족주의 정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심각했던 게 요 지역이거든요. 뭐 그렇기도 했고, 크로아티아랑 세르비아의 관계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사실 세르비아, 대세르비아라고 추진하던 이 제국에서 크로아티아가 독립운동을 해서 막 벗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관계도 매우 좋지 않고, 특히 그리스랑 티르키예 사이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티르키예는 이제 오스만 제국이고, 그리스 지역은 역시나 동로마의 모습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관계가 아주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족에 대한 얘기는 일단 요만큼 하고, 요거는 끝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음에 자세히 다시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아주 좋은 아이템으로 좀 아껴뒀다가 다음에 민족에 대한 걸 궁금한 분들이 좀 저처럼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논지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게 됐는데, 사실 경주 신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날이었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끊고 박물관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어서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마총이랑 황난대총이랑, 그리고 제가 주차를 한 곳이 월정교 근처였거든요. 대릉원 주차장은 워낙 만차여가지고 아예 될 수가 없었고, 조금 멀리 떨어진 월정교 쪽에 차를 댔는데, 그래서 돌아오기 전에 월정교 한 바퀴 쭉 돌면서 산책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이제 가는 중입니다. 원래는 뭐 영상도 좀 찍고 하면 좋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너무 많아서 역시나 너무 붐벼서 뭐 천마총 안에서든 경주 박물관 안에서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거의 그 정해진 동선대로 쭉 거의 끼어서 이렇게 이동을 했거든요. 무빙워크처럼. 근데 아주 천천히. 그래서 뭐 나름 저는 좀 자세히 볼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괜찮긴 했는데, 역시나 그냥 평일 낮에 올 걸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분황사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석탑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잠시 후 직진 방향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보기 되게 힘든 형태거든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형태이고, 그리고 모전이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전이라고 하는 게 벽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는 모방한다는 뜻이고, 석탑인데 벽돌로 만든 탑, 전탑이라고 하거든요. 전탑 형태는 중국에서 많이 있습니다. 네, 전탑의 형태를 모방한 석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이게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탑이라고 하는 게 뭘로 만드냐, 그 재료를 보통 보면은 그 주변에서 아무래도 구하기 쉬운 걸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일단 우리가 남아있는 건 없고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대부분 목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불타 없어지면서 남아있는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뭐 백제나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거의 석탑을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는 워낙 화강암 지대라서, 그래서 화강암이나 이런 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뭘 해가지고 벽돌을 만들지 않아도 그냥 석탑 쌓으면 되거든요. 돌 가지고 가공을 해서. 근데 모전석탑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흙이 많아요. 그래서 흙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전탑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굳이 그냥 돌 가지고 벽돌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렇게 쌓은 형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그런 점이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형태라서 좀 신기하게 볼 수 있는 석탑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천마총 같은 경우를 좀 설명을 하면, 천마총이 대릉원에서 들어가면 쭉 끝까지 깊숙이 들어가면 대인 3,000원입니다. 그래서 입장료가 있어요. 천마총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령원은 무료입니다만 천마총은 지증왕 무덤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안에서 이제 출토된 근관 모양이 아주 멋있죠. 근관이 되게 사슴뿔 모양, 그리고 뭐 나뭇가지 모양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데, 그런 근관에 세계수라고 하거든요. 세계수랑 그리고 천마라고 하는 거, 이런 존재, 하늘 천자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뭐 페가수스냐 이런 얘기하는, 유니콘이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세계수와 이제 천마라고 하는 건 하늘과의 연결을 의미하는 샤머니즘의 증거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김에 좀 짚고 넘어가자면 신라의 왕호 변천을 좀 볼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의 왕호는 처음에는 거서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슬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유목민족의 군주인 칸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고요. 거서라고 하는 말은 뭐 시초 또는 이제 처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서간이라고 하는 건 최초의 뭐 기한분, 뭐 최초의 군주, 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차차웅이라고 하는 걸로 명칭이 바뀌는데, 차차웅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힘이 굉장히 강한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리간도 내무랑 때부터 이제 나타나는데, 보통은 마리간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마리간은 대군주라고 하는 뜻이고요. 김씨가 이때부터, 내물 마리간 때부터 왕위를 독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마리간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게 된 거는 기존의 칸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지배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대군주, 칸 중에 칸이 나타났다.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증왕 때부터 중국식 칭호인 왕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뭐 내무랑 이렇게 많이 부르지만, 실제로는 내물 마리간이라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중에서 이제 차차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차차웅이 이제 제사장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걸 이제 잘 보여주는 게 근관의 이제 나뭇가지 모양, 아까 제가 세계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사슴뿔이라고 하는 걸 표현한 걸 같이 기존에 중간에 보면 나뭇가지 모양이 있고, 그 양옆에 이제 사슴뿔이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샤머니즘을 좀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북방민족의 샤먼들의 경우를 보면 같은 모양의 관을 많이 쓰고 있어요. 사슴뿔 모양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가지 모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늘과의 연결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과 이제 계림로 보검, 그리고 유리잔 이런 것들은 또 서역과의 연결성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금 장식이나 유난히 이제 금을 많이 활용한 것은 북방 유목민족의 이제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목민족은 계속 이동해야 하니까 다른 화폐를 쓰질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지니고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계속 이제 유지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옥장식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옥장식은 대체로 이제 정주, 그러니까 즉 이동하지 않는 이제 정착 생활을 하는 농경민족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뭐 유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볼 때 북방 유목민족이 이동해 와서 기존의 이제 한반도 남부의 농경민족들과 결합한 형태의 유물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장식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황남대총 같은 경우, 황남대총은 북분 그리고 남분 이렇게 두 개의 이제 아주 큰 무덤이 두 개 있는데, 북분이 이제 왕릉으로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남분이 이제 왕비릉으로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금관은 왕비릉에서 나타났고요. 또 왕릉에서는 은관이 출토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은보다 금이 더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라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금이 더 흔하고, 금 정말 많잖아요. 금유물 정말 많이 넣고, 당시에는 은이 더 비싸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요 황남대총이 내물 마리간의 무덤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계속 이제 내물 마리간 계속 나와서 연결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 내물과 마리간의 시기는 4세기 요때 신라의 국가적인 위기이자 그리고 체제를 정비한 때이기도 하거든요. 400년에 백제 당시 이제 아신왕이라고 하는 놈이었는데, 이 놈이 이제 강개토 대왕한테 굉장히 털렸어요. 그 뒤에 고구려 쪽은 이제 감히 못 치고 신라를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특히 이제 외랑 그리고 가야, 당시 이제 가야가 여러 가야, 6가야로 이제 흩어져 있었는데,
그 연맹의 연합군이 신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요때 이제 국가의 엄청난 신라의 위기였는데 강개토 대왕이 5만 군사를 보내서 신라를 구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신라는 고구려에 이제 정치적으로 종속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유물이 바로 교과서에서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호총에서 출토된 호명그릇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호명그릇 아래 부분에 보면 명문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강개토 대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요걸 볼 때 고구려에서 이제 신라에 하사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간섭을 받긴 했는데, 근데 그 한편으로는 또 고구려를 통해서 당시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제를 정비하고 김씨 왕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개토 대왕이라고 하는 든든한 백 서포터가 생긴 거죠. 이를 통해서 김씨 왕위 체제가 확립이 되고 아주 신라가 크게 나아가던 그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처음 출발해서는 제가 원래 사실은 딱 원래 코스는 천마총이랑 항남대총을 보고, 그리고 거기 이제 출토된 유물 전체적을 다 포함해서 분황사도 마찬가지 포함을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국립경주박물관에 가서 그 전체적인 신라의 여러가지 유물, 경주에 나타난 여러가지 유물에 대한 얘기를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더 좋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딱 코스로 다 맞는 건데 뭐 그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았고요. 앞부분에서 제가 민족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신라 얘기보다는 다른 민족, 기원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우리 역사랑 이렇게 동떨어진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의 기원이나 뭐 흉노, 뭐 한때 흉노랑 신라가 연결성 가지고 막 논쟁이 된 적이 있었어요. 원래 뭐 신라가 흉노의 후예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흉노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외양력, 엄청나게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타나는 뭐 흉노가 이제 사라지고 나서, 사라진 건 아니지만 원래 지역에 있던 그 중국의 해방 지역에서 있다가 거기서 이제 점점점 서쪽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그 뒤로 뭐 돌궐 제국이라든지 뭐 위구르 제국이라든지,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뭐 몽골 뭐 이런 게 나타나기 전까지 그들이 전부 다 흉노의 후예다, 우리는 흉노의 후예야 라고 칭할 정도로 흉노라고 하는 건 그 북방游牧민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다른 민족들에게도 칭송할 만한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신라랑 이 흉노의 연관성을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예전에는 좀 많이 다뤄질 정도로 아주 좀 중요한 거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흉노의 후예이든 아니든 그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천마총이나 이런 걸 출토되어 있는 여러 신라에 나타나는 유물들을 봤을 때 뭐 유리잔이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림로 보검이라든지 여러가지 뭐 페르시아에 나타날 수 있는 물건들, 그리고 로마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유물들까지 포함을 해서 신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계적으로 연결된 사회였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 동쪽 끝에, 그러니까 저 유럽이나 다른 중앙아시아나 이쪽 지역의 애들한테 비하면 정말 동쪽 끝에 있는 뭐 조그만 나라였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들과의 교육을 통해서 계속 연결되어 있었고, 서로 이제 유물을 교환하고 유물이 아니죠, 서로 이제 물건들을 교환하고 하면서 이제 연결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걸로 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뭔가 계속 제가 저번 투어부터 해가지고 동해안 투어부터 해서 이번 뭐 경주는 아예 대놓고 신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뭔가 신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동해안 투어 때도 얘기했지만 삼국 중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딱 하면 저는 좋아하는 게 딱 이 순위거든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순서인데, 그래도 신라도 우리의 아주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고구려를 좋아한다고 해서 나머지 백제 신라를 적대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 진짜 고구려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요 모든 유산을 다 종합해서 그 정신 이런 것들이 다 이어져 온, 다 계승한 그 민족이니까 뭐 어느 하나 난 고구려빠야 빼기야 이렇게 이제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자극적으로 만들어내야 사람들이 재밌어 하잖아요. 그냥 고구려는 어땠고 신라는 어땠고 이렇게 좀 하는 것보다 뭔가 라이벌리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재밌어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컨텐츠로서 소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와, 너무 배고파서 지금 6시 24분이거든요 집에 도착하면 아마 7시쯤 될 것 같은데 빨리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빨리 들어가서 제가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하나도 없네요. 영상은 그냥 제가 설명한 이 영상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다음에 너무 이제 신라 위주였던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백제도 한번 가보고요. 박물관 껴서 박물관 투어하고 뭐 백제도 워낙 유물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원래는 고구려 투어를 한번 기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구려 투어를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고구려 유물이 많이 남아있는, 그나마 많이 남아있는 곳을 찾아보니까 저기 막 경기도 연천, 포천 완전 전방지역들이더라고요. 철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포천이랑 그 철원 지역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제가 군생활을 했던 곳이라 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뭐 고구려 유적을 찾으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도 막 한참 찾아보려고 가보려고 막 했는데 중국은 역사 투어를 하는 게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혼자 그냥 자유여행 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고, 패키지를 끼워서 이제 역사 투어를 막 하고 하는데 보니까 유튜버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패키지로 가고 아니면 막 학술로 답사로 가고 막 이런 걸 다 신고하고 미리 다 어디 갈 거다 이런 거 동선도 다 신고하고 막 하고 가도 공안들이 와가지고 계속 막 괴롭히고 제대로 못 보게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돈 내고 막 그런 대접 받으면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중국의 고구려 역사 투어를 가는 건 조금 뒤로 미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국내에 있는 백제 투어, 다음 고구려 투어 한번 그 다음에는 뭐 다른 거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다른 투어로 또 뵙겠습니다.